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살펴볼 주제는 바로 마음은 만족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당신께서 보내주신 몇 편의 아티클이랑 개인 노트들을 쭉 보니까 우리 마음이 끊임없이 더 많이, 더 높이 이걸 추구하는 뭐랄까 이 흥미로운 속성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오늘은 이 자료들 가지고 그 이유랑 의미를 한번 파헤쳐보죠. 네, 이 주제는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만한 내용이죠. 보내주신 자료들에서도 강조하듯이 이 만족할 줄 모르는 마음, 이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끊임없이 뭔가를 막 좇으면서도 종종 공허함을 느끼는 거, 그 근본적인 이유랑 딱 맞닿아 있거든요. 아, 네. 이게 뭐 단순히 개인적인 경험을 넘어서서 보편적인 인간 심리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거죠. 맞아요. 당신 자료 중에 한 아티클에서 특히 인상 깊었던 게 이것만 이루면 행복할 거야. 이 생각이 얼마나 흔하면서도 또 얼마나 함정이 될 수 있는지 그걸 딱 짚어주셨더라고요. 그렇죠. 마치 뭐랄까 등산가처럼요. 목표 지점에 딱 도착하면 또 다른 더 높은 봉우리가 보이고 네네. 자료에선 이런 생각이 들 때 이미 다음 불만족을 예비하고 있는 거라고 그렇게 경고하더라고요. 바로 그 지점인데요. 또 다른 재료를 보면 하나의 욕망이 충족되는 그 순간 아주 잠깐 만족감을 느끼겠죠. 근데 마음은 거의 즉시 다음 대상을 또 찾아 헤맨다고 그렇게 설명해요. 아, 정말요? 바로요. 네, 이게 계속 반복되면 결국에는 끊임없는 갈증 상태, 거기에 머무르게 된다는 거죠. 뭐 성취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성취를 통해서 얻는 행복이 생각보다 덧없을 수 있고 또 행복을 외부 조건에만 너무 의존하는 방식, 그거의 한계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군요. 당신 노트에 적으셨던 성공 후의 허무함에 대한 경험, 그거랑도 좀 통하는 것 같아요. 아, 네. 제 노트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죠. 그렇다면 이 끊임없는 추구에서 벗어날 방법은 없을까요? 당신이 공유해주신 자료들에서는 공통적으로 욕망을 좀 다스리고 현재에 집중하는 법, 이걸 배워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외부의 성취나 뭐 소유 이런 것보다는 지금 이 순간의 경험, 그리고 내면의 상태, 이쪽으로 주의를 돌리라는 메시지죠. 이걸 외치는 소리 대신에 이만하면 됐다는 감각, 이걸 키우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하고요. 네, 그 접근 방식이 핵심입니다. 여러 자료에서 공통적으로 조언하는 게 바로 지금, 여기,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삶의 태도예요. 지금, 여기, 나 자신.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단순히 욕망을 막 억누르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욕망의 성격 자체를 이해하자는 거죠. 그리고 외부 대상, 예를 들면 뭐 타인의 인정이라든지 물질적 소유 이런 거에 대한 갈망에서 좀 내면의 성장이나 현재 순간의 충만함 이쪽으로 관심사를 옮겨가라는 제안인 겁니다. 아, 그러니까 억누르는 게 아니라 방향을 바꾸는 거군요. 그렇죠. 이걸 좀 더 큰 그림에서 보면 만족의 원천을 외부에서 찾기보다는 내면에서 발견하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와, 자료들을 이렇게 쭉 연결해서 보니까 훨씬 명확해지네요. 결국 오늘 우리가 살펴본 내용의 핵심은 진정한 만족감이라는 게 끝없는 욕망의 쳇바퀴를 돌리는 데 있는 게 아니고 네. 지금 이 순간과 나 자신에게로 주의를 돌리고 이미 가진 것들의 가치를 발견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거군요. 당신 자료들을 통해서 이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생각해 볼 점을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마음이 본질적으로 더 많은 것을 원하도록 뭐랄까 설계되어 있다는 이 기본적인 작동 방식을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게 앞으로 당신의 삶에서 추구할 목표의 종류를 선택하거나 아니면 그 목표에 접근하는 방식 자체에 어떤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잠시 고민해 보시는 것도 꽤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글, 권리는 잣대 미워하지 마라. 제목부터 뭔가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죠. 네, 맞아요. 살면서 정말 많이 부딪히는 문제잖아요. 내 권리도 중요한데 그렇다고 막 미워하고 싶지 않고 그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을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글이 딱 시작부터 핵심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당신에게는 옳은 것이 중요한가요? 아니면 행복한 것이 중요한가요? 이거 보고 좀 띵 했어요. 아, 그 질문이요? 저도 인상 깊었어요. 이게 꼭 둘 중 하나만 골라야 하는 건 아니겠지만 때로는 우리가 너무 오름에만 매달리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맞아요. 그래서 합리적으로는 A가 맞는데 내 마음 편하자고 그냥 B를 선택할 수도 있다는 거. 그게 꼭 틀린 선택이 아닐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 같아요. 오늘은 이 얘기를 좀 더 깊게 파고들어 보죠. 좋습니다.
그래서는요, 내가 옳아 이렇게 주장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걸 뭐랄까 자연스러운 에고의 작용이라고 설명하더라고요. 네, 에고라는 게 보통은 자기를 보호하려는 그런 마음이니까요. 내가 틀렸다고 인정하기 싫어하는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진짜 행복은 그런 옳고 그름을 따지는 데서 오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이든 좀 평온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상태에 있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A라고 생각해서 동료한테 부탁했는데 완전 예상 밖의 B라는 결과가 왔을 때요. 아, 그럴 때 있죠. 좀 당황스럽고. 네, 그때 아니 이건 이렇게 해야지 하고 막 따지고 싶잖아요. 그게 이제 옳음을 선택하는 거죠. 네네. 근데 다른 선택지도 있다는 거예요. 일단 그 상황을, 그 B라는 결과를 좀 화내지 않고 그냥 받아들여 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행복을 향한 선택일 수 있다는 거죠. 아하. 결국 옳음에 너무 집착하면 내가 힘들어질 수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나오는 말이 권리는 찾되 미워하지 마라. 이건 것 같아요. 이게 약간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랑 좀 비슷하게 들리기도 하고요. 네, 그런 맥락이죠. 상대방이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 그 사람의 현재 뭐랄까 의식 수준? 세상을 보고 반응하는 방식에서는 그게 최선이었을 수도 있다고 좀 이해해 보려는 노력인 거죠. 이해하려는 노력. 근데 사실 말처럼 쉽지는 않잖아요. 머리로는 알겠는데 마음에서 막 부글부글 할 때도 있고. 당연하죠. 그래서도 구체적인 방법을 한 3가지 정도 제시하더라고요. 미움을 좀 다루는 방법이요. 오, 방법이요? 궁금한데요? 어떻게 하면 좀 덜 미워하면서 내 권리를 찾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일단 미움 감정이 드는 걸 알아차리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이 사람 좀 미워하네 하고요. 근데 거기에 막 빠져들진 않는 거죠. 인정하되 집착하지는 않는다. 네. 그냥 이런 감정이 있구나 하고 흘려보내거나 아니면 뭐 종교가 있다면 신에게 맡긴다든지 존경하는 분께 맡긴다는 식으로요. 감정에 너무 휘둘리지 않는 거죠. 그렇군요. 두 번째는 뭔가요? 두 번째는 상대방 입장을 정말 최대한 헤아려 보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어떤 상황이었을까? 이렇게요. 이해를 하려고 노력하면 미움이 좀 줄어들거든요. 아, 이해가 미움을 줄인다? 네. 근데 중요한 건 이해한다고 해서 그럼 내 권리는 그냥 포기해야지. 이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아, 그게 중요하네요. 이해하는 것과 내 권리를 주장하는 건 별개의 문제다. 그렇죠. 그 선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해요. 이해는 하되 내 정당한 권리는 또 평화롭게 주장할 수 있어야죠. 그럼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은요? 세 번째는 이게 어쩌면 제일 어려울 수도 있는데 꼭 내 뜻대로 되어야 해 하는 그 기대를 좀 내려놓는 연습이에요. 기대치를 낮춘다. 낮춘다기보다는 결과가 어떻든 나는 괜찮다. 나는 행복할 수 있다는 마음의 중심을 잡는 거죠. 결과에 내 행복이 너무 좌우되지 않게요. 내면의 힘을 기르는 거예요. 아, 결과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거군요. 듣고 보니까 당신께서도 권리를 딱 주장해야 했던 그런 순간들 한번 떠올려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때 어떤 마음으로 하셨나요? 네, 그런 경험들 다 있으시죠? 이 글에서는 좀 신기한 이야기도 하잖아요. 내가 좀 평화로운 마음으로 다가가면 상대방도 그걸 느낀대요. 그래서 오히려 더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요.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글쎄요, 의식적으로 그렇게 해본 적은 많지 않지만 확실히 제가 막 격앙되어 있을 때보다 차분할 때 대화가 더 잘 풀렸던 기억은 있는 것 같아요. 역시 그런 면이 있군요. 오늘 이야기 나눈 것의 핵심은 결국 그거 같아요. 내 권리를 찾는 과정이랑 내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게 꼭 싸울 필요는 없다는 거. 네, 양립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죠. 얼마든지 함께 갈 수 있다. 다만 그러려면 말씀하신 대로 상대를 이해하려는 노력, 또 결과에 너무 집착하려는 그런 의식적인 연습이 좀 필요한 거고요. 맞아요. 마지막으로 이 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이 글은 주로 권리를 주장하는 그 과정에서 상대를 미워하지 않는 법에 초점을 맞추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순서를 한번 바꿔보면 어떨까? 그러니까 권리를 주장하기 전에 먼저 내 안의 평화를 좀 단단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오히려 역설적으로 내가 원하는 걸 더 효과적으로 그리고 평화롭게 얻게 되는 건 아닐까, 이런 질문을 좀 던져보고 싶더라고요. 당신 생각은 어떠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이 이야기 나눠볼 주제는 보내주신 자료들 속의 핵심 아이디어인데요. 바로 세상을 향한 봉사입니다. 이게 뭐냐면 일상, 특히 그 업무의 모든 순간에요. 어떻게 하면 세상을 좀 더 이롭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계속 품고 또 그 가치를 실현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더라고요. 자, 그럼 이 관점,
당신의 자료들이 제시하는 이 관점이 구체적으로 우리 일과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한번 들어가 볼까요? 당신의 일이 그냥 일이 아니라 세상을 이롭게 하는 활동이 된다는 거. 이게 생각보다 흥미로울 지점들이 많았습니다. 우선 자료들을 보면요. 출근길에서부터 시작해서 중요한 업무 결정, 심지어 승진 같은 순간까지도 세상을 이롭게 한다는 걸 가장 앞에 두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사회 구성원으로서 맡은 역할, 그걸 통해서 사회 전체의 번영에 기여하려는 어떤 의도, 그게 핵심이라는 거죠. 단순히 결과만 보는 게 아니고요. 네, 맞아요. 그 의도에 주목하는 부분이 참 흥미로웠습니다. 자료 중 하나는 이런 마음가짐이 단순히 나 착한 일 했어 이런 만족감을 넘어서요. 실제 그 업무 현장에서 느끼는 하기 싫다 이런 마음이나 아니면 좀 소모적인 경쟁심 있잖아요. 그런 걸 눈에 띄게 줄여준다고 분석하더라고요. 대신에 어떤 편안함이라든지 자발성, 좀 더 적극적인 태도 같은 게 자연스럽게 생겨난다고요. 편안함과 자발성. 네. 이건 당신의 일상 속 스트레스 관리하고도 바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맞아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 그 파타고니아 사례에 다룬 글이 저도 되게 인상 깊었어요. 그 미션이요. 네. 최고의 제품을 만들지만 불필요한 환경 피해는 만들지 않는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업을 통해 환경 위기에 대한 공감대도 만들고 해결책도 찾겠다. 이걸 그냥 슬로건이 아니라 사업의 진짜 이유로 삼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핵심이죠. 보내주신 자료의 필자는 이게 특별한 기업 얘기가 아니라 모든 사업이 당연히 가져야 할 기본값이라고까지 주장하더라고요. 물론 이윤 추구 중요하죠. 기업 생존에 필요하지만 돈을 버는 그 목적 자체가 결국은 사회에 좋은 영향을 주기 위한 어떤 수단이어야 한다는 거죠. 바로 그 지점에서 아까 말씀하신 그 붕어빵 장수 비유 있잖아요. 그게 아주 탁월하게 연결되는 것 같아요. 네네. 그 자료에 따르면 그 장수부는 단순히 돈 벌려고 빵을 굽는 게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라 이 맛있는 빵으로 사람들 허기도 달래주고 작은 행복이라도 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먼저였다는 거죠. 이런 생각은 자연스럽게 어떻게 하면 더 맛있고 따뜻한 빵을 줄 수 있을까 이런 창의적인 고민으로 이어지고요. 그 과정에서 개린의 어떤 탁월함이 발휘된다 이런 분석이었습니다. 경쟁을 보는 시각 변화도 진짜 흥미로웠어요. 그 자료에서처럼 옆에 똑같은 붕어빵 가게가 딱 생겼을 때 불안하다 이게 아니라 오히려 잘 됐다. 덕분에 더 많은 사람들이 맛있는 붕어빵 먹을 기회가 생겼네. 이렇게 생각의 틀을 바꾼다는 거예요. 네, 맞아요. 관점의 전환이죠. 이것도 결국 내 안의 스트레스를 줄이는 효과로 이어진다고 설명을 하고요. 그렇습니다. 자료들은 공통적으로 이런 좀 편안하고 너그러운 마음 상태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들을 끌어당겨서 자연스럽게 단골을 만들게 된다고 하고요. 또 세상에 기여하고 싶다는 그런 자발적인 동기, 이게 억지로 일할 때 느끼는 정신적인 피로감 같은 걸 상당히 상쇄시켜준다고 주장합니다. 그렇군요. 외적인 성공 가능성까지도 높아진다. 이런 논리인 거죠. 네, 오늘 당신의 자료들을 쭉 살펴보면서 느낀 핵심은 이거 같아요. 내 일이나 행동의 중심축을 나의 이익에서 세상을 향한 기여로 이렇게 살짝 옮겨갈 때 어쩌면 기대하지 않았던 내면의 평화, 또 창의성의 발현, 스트레스 감소, 그리고 심지어 성공까지도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거죠. 지금 내가 하려는 이 일이 어떻게 세상을 이롭게 할 수 있을까 하고요. 네, 좋은 정리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하나 던져보면서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로 살펴본 자료들은 대부분 일이나 비즈니스 영역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었잖아요. 네, 그랬죠. 그렇다면 이 세상을 향한 봉사라는 원칙을 당신의 어떤 직업이나 명확한 역할이 아닌 다른 삶의 영역들, 좀 더 작은 영역들에는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오늘 당장 아주 사소한 행동 하나라도 세상에 대한 작은 기여라는 렌즈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건 무엇일지 한번쯤 생각해 보시는 것도 꽤 의미 있는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마음속에 있는 어떤 욕심 때문에 요즘 좀 괴롭다 이렇게 느끼시나요? 원하는 건 있는데 현실이 잘 안 따라져서 답답하고 그런 마음일 수도 있겠고요. 오늘 저희가 함께 좀 깊이 들여다볼 이야기가 바로 내 안의 욕심 때문에 괴로울 때입니다. 보내주신 글을 보면서요. 이 욕심이란 감정이 도대체 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건지 또 이걸 어떻게 보면 좋을지 같이 파고들어 보려고 해요. 네,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우리가 왜 종종 모순되는 그런 바람들 사이에서 괴로움을 느끼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좀 살펴볼 거고요. 또 보내주신 글이 던지는 아주 흥미로운 관점들을
같이 나눠보는 게 목표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이 스스로를 이해하는데 좀 실질적인, 도움이 될 만한 어떤 실마리를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글을 보니까 우리가 느끼는 괴로움 중에 상당수가 사실 욕심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로 딱 부딪히는 거, 두 가지를 동시에 원해서 그렇다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시험은 100점 맞고 싶은데 공부는 진짜 하기 싫다. 이런 마음이요. 네네, 이게 딱 전형적인 욕심 상태라는 거죠. 맞아요. 여기서 근데 중요한 점은 뭘 바라는 마음 자체는 그 너무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바람을 이루기 위한 그래서는 합당한 노력이라고 표현했는데 그게 없을 때, 결과만 딱 바랄 때, 아, 노력 없이 네. 그 희망이 현실하고 꽝 부딪히면서 욕심이 되고 바로 거기서부터 이제 내적인 갈등, 그 괴로움이 시작된다는 분석인 거죠. 노력이 빠진 바람이 괴로움의 씨앗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통찰인 것 같아요. 아, 그 합당한 노력이라는 부분이 핵심이네요, 진짜. 보내주신 경험담도 진짜 딱 들어맞는 것 같아요. 대학은 좋은 데 가고 싶은데 공부는 너무 하기 싫어서 힘들었던 그 이야기요? 네네. 그게 그래서 말하는 세 단계 중에 하수의 단계. 아, 하수. 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그냥 괴로워만 하는 거죠. 마음 편히 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공부에 확 집중하지도 못하고 시간만 흘러가고. 아, 너무 괴로운 상태네요, 그거. 네. 그래서는 이 욕망 다루는 걸 세 가지 다른 차원으로 제시하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하수가 그 모순된 욕망 속에서 그냥 괴로워하는 단계고요. 다음 단계가 중수인데 이분들은 이제 괴로움을 피하려고 둘 중 하나를 의식적으로 딱 포기하는 선택을 해요. 포기요? 네. 예를 들어 공부 스트레스가 막 너무 크면 에이, 좋은 성적 그냥 포기하자 하고 차라리 게임을 실컷 즐기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 뭐 낮은 성적이겠죠? 그걸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괴로움은 줄겠네요, 확실히. 대신 하나는 내려놓는 거고요. 그렇죠. 원하는 것 하나는 포기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이제 고수인데요. 이 고수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요. 공부하기 싫은 그 마음 자체를 막 외면하거나 억누르려고 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죠? 오히려 아, 내가 지금 공부하기 싫구나 하고 그 감정을 딱 알아차리고 인정을 해요. 근데 거기에 확 빠지는 게 아니라 자기가 정한 목표, 그러니까 공부를 향해서 그냥 행동을 하는 거죠. 와, 불편한 감정은 느끼지만 그 감정에 질질 끌려다니지 않고 그냥 할 일을 하는 상태. 이게 단순히 참는 거랑은 좀 다른 차원이죠. 감정을 잘 다루는 능력 같은 거예요. 감정을 다루면서 나아간다. 와, 듣고 보니까 고수는 그냥 의지가 강하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불편함을 받아들이는 태도. 그거랑 관련이 깊군요. 네, 맞습니다. 이 원리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살면서 진짜 여러 선택 앞에서 고민할 때도 똑같이 적용될 것 같아요. 여러 개 놓고 고민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어느 쪽도 완벽하진 않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한쪽이 막 압도적으로 좋으면 뭐하러 고민해요. 그냥 선택하면 되지. 바로 그 점입니다. 그래서 여러 선택지 앞에서 만약 괴로움을 느낀다면 모든 선택지에 좋은 점만 다 가지려는 마음, 그 욕심을 먼저 알아차리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느 길을 가던 반드시 얻는 게 있으면 동시에 포기해야 하는 것도 있다. 이 현실을 딱 마주하는 거죠. 트레이드 오프네요. 네, 이 트레이드 오프를 기꺼이 받아들일 때 그 선택에 따르는 괴로움이 훨씬 가벼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선택에는 언제나 대가가 따른다. 이걸 인정하는 용기가 필요한 거죠. 네.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해보면 우리가 겪는 괴로움은 종종 서로 다른 것, 상반된 것들을 동시에 가지려는 욕심에서 시작된다는 점, 그리고 이 욕심을 다루는 데에는 하수, 중수, 고수 이렇게 다른 차원의 접근법이 있다는 걸 이야기 나눴습니다. 결국 어떤 선택을 하든 얻는 것과 있는 것이 함께 온다는 사실, 이걸 받아들이는 태도가 참 중요해 보이네요.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서요.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단순히 무언가를 포기하고 받아들이는 그 중수적인 선택을 넘어서 고수처럼요. 목표를 향해 가는 그 과정에서 반드시 만나게 되는 불편한 감정들 있잖아요. 뭐 하기 싫음, 지루함, 어려움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알아차리고 이걸 다루는 연습을 만약 한다면 당신의 목표 달성 과정 그리고 당신 안에 있는 그 욕심과의 관계가 과연 어떻게 재정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저희가 나누는 이야기, 그리고 이 마지막 질문이 당신의 마음에 어떤 작은 생각거리를 던져주었기를 바랍니다. 한번 차분히 곱씹어보는 그런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요. 관계 속에서 좀 미묘하지만 되게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바로
다른 사람 마음을 내 뜻대로 하고 싶어 하는 마음. 이걸 자료에서는 남의 마음에 대한 독재라고 표현했더라고요. 네, 안녕하세요. 그 표현이 상당히 날카롭죠.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그 문구요. 이렇게 하는 것은 내 마음이고 저렇게 하는 것은 네 마음이다. 이게 반복해서 나오던데 뭔가 딱 와닿는 게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 문구가 오늘 저희가 나눌 이야기의 열쇠가 될 텐데요. 각자의 자율성을 딱 인정하고 또 상대를 존중하는 태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함축하고 있거든요. 네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원리를 좀 더 깊이 이해해보고 이게 당신의 관계나 또 마음의 평온에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지 한번 같이 파헤쳐보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 자료에서 나온 예시가 되게 공감됐어요. 좋은 의도로 뭘 추천했는데 뭐 유튜브 영상 같은 거요. 근데 상대방 반응이 좀 시큰둥해서 괜히 나만 서운했던 경험. 이런 거 다들 한 번쯤 있지 않나요? 아, 네, 있죠, 있어. 그 지점이 참 흥미로운데요. 자료에서는 바로 그 좋은 의도가 있잖아요. 그게 때로는 상대방한테는 좀 부담이 되고 결국 나한테는 섭섭함이라는 감정적인 비용을 치르게 만든다고 지적해요. 아, 비용이요? 네, 예를 들어 유튜브 영상 추천 같은 경우 나는 이게 너무 유익하고 재밌으니까 권하는데 받는 사람은 아예 관심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근데 이 당연한 사실을 우리가 자주 잊는다는 거예요. 뭐랄까, 내가 이렇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너도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스멀스멀 올라오는 거죠. 아니 관심 없다는데 왜 자꾸? 이렇게 되면서 감정에 골이 생기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자료에서 말하는 것처럼 추천하는 건 내 마음, 즉 내 자유지만 그걸 받아들일지 말지는 상대방 마음, 즉 상대의 자유라는 거죠. 네네. 마찬가지로 뭐 고맙다고만 하고 안 보거나 아니면 솔직하게 관심 없다고 말하거나 그것도 다 받는 사람의 선택이고요. 이 경계를 존중해야 불필요한 감정 소모가 없어진다는 거죠. 그 경계 존중. 이게 말은 쉬운데 참 어렵네요. 이 원리가 짝사랑 예시로 확장되니까 더 확 와닿는 것 같아요. 자료에서도 나왔잖아요. 네, 그렇죠. 내가 상대를 좋아하는 건 온전히 내 자유죠. 내 마음이니까. 하지만 상대가 나를 좋아하지 않는 건 그건 그 사람의 자유라는 거예요. 이걸 받아들이는 게 핵심이죠. 근데 여기서 아니 왜 날 안 좋아해 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그게 바로 마음의 독재가 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려고 드는 거죠. 그 독재라는 표현이 진짜 강렬하긴 한데 듣고 보니 이해가 가요. 상대방 감정의 자율성을 침해하려는 시도니까요. 단순한 서운함을 넘어서는 거죠. 네. 그리고 자료는 이런 마음의 독재를 하려는 태도가 결국엔 관계의 갈등을 부르고 또 왜 내 뜻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지? 하는 개인적인 괴로움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타인의 마음을 통제하려는 시도는 절대 평화로 가는 길이 아니라는 아주 분명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감정의 자율성을 지키는 것. 그리고 동시에 상대방의 선택과 감정의 자율성도 온전히 존중해 주는 것. 이렇게 하는 것은 내 마음, 저렇게 하는 것은 네 마음. 이 말을 그냥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실제 관계에서 계속 떠올리고 실천하는 게 중요하겠군요. 네. 핵심은 그 균형이에요. 타인의 마음을 존중하라는 게 내 마음을 막 억누르고 희생하라는 뜻은 절대 아니거든요. 그렇죠. 내 마음도 소중하고 네 마음도 소중하다. 이 인식을 바탕으로 건강한 관계가 세워질 수 있다는 게 오늘 살펴본 자료들의 공통된 이야기입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어요. 만약에요, 당신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당신 앞에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때 저렇게 하는 것은 저 사람 마음이지 라고 진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 순간 당신의 감정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또 어떤 다른 행동을 선택하게 될까요? 이 부분을 한번 조용히 곱씹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 손에 들린 자료 문구가 아주 시선을 확 사로잡습니다. 네, 저도 보고 좀 흥미롭다고 생각했는데요. 바로 받는 월급의 3배를 벌어주겠다. 이런 마음가짐에 대한 글이에요. 네. 그냥 뭐 열심히 하자. 이런 구호를 넘어서는 거죠. 직장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갖느냐, 이게 뭐 개인적인 만족감, 또 자긍심, 심지어 사회 기여까지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좀 재미있는 시각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오늘은 이 3배의 마음이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지, 그리고 이게 당신의 직장 생활에 던지는 메시지는 또 뭘지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 이 자료가 제시하는 관점이 뭐랄까 좀 도발적이기도 하고
또 생각할 거리도 많아요. 그렇죠. 단순하게 그냥 성과 더 내, 이런 압박으로만 볼 건 아닌 것 같고요. 일과 나 자신을 바라보는 그 근본적인 틀을 좀 바꿔보려는 시도 같아요. 아, 틀을 바꾼다. 네, 주인의식이라는 말은 익숙한데 이걸 3배라는 좀 구체적인 목표치랑 연결시킨 게 독특하죠. 맞아요. 그 3배라는 숫자가 딱 꽂히더라고요. 이게 당신의 일상, 또 회사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좀 흔들 수 있을지 같이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핵심 개념부터 좀 확실히 해보죠. 네. 받는 월급의 3배를 벌어주겠다는 마음. 네. 이게 정확히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걸까요? 자료를 보니까 이건 그냥 월급 받는 시간 동안 뭐 시키는 일만 딱 하는 그런 소극적인 태도랑은 완전히 반대더라고요. 정반대죠? 아주 능동적인 자세? 내가 받는 것 이상으로 회사의 가치를 돌려주겠다. 이런 의지인데 근데 여기서 3배는 진짜 문자 그대로 3배인가요? 아니면 좀 상징적인 건가요? 그게 좀 재미있는 부분이에요. 자료에서도 뭐 3배를 어떻게 계산해라 이런 자세한 방법은 없어요. 아, 계상법은 없군요. 네, 오히려 이 숫자는 뭐랄까 스스로 기대치를 얼마나 높게 잡아야 하는지에 대한 좀 강한 메시지 이렇게 보여요. 기준점을 높이라는 신호군요. 그렇죠. 자료는 이런 마음가짐이 왜 필요하냐 여기에 더 집중하는데요. 바로 그 일하기 싫어서 억지로 회사 다니는 마음 아, 네네. 또는 월급만 축내는 노예로 사는 마음 여기서 벗어나게 해준다는 거예요. 노예라는 표현까지 쓰는군요. 네, 그러니까 부정적인 감정의 굴레에서 나와서 일의 주체로 딱 서는 방법이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약간 수동적인 피해의식이나 마지못해 일하는 그런 느낌에서 벗어나는 어떤 심리적인 해방, 이걸 말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심리적인 부분이 커요. 근데 이걸 설명하면서 비유가 상당히 강력해요. 성경 구절을 인용하더라고요.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 뺨도 내어주라. 네, 그 구절이 나오죠. 이건 그냥 열심히 하라는 수준을 넘어서 뭐랄까 기대치를 훨씬 뛰어넘는 어떤 헌신? 적극성? 이런 걸 요구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하는데요. 맞아요. 그 비유가 쓰인 맥락을 보면 수동적으로 그냥 상황에 끌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상황을 압도할 정도의 능동성을 발휘해라. 아, 압도할 정도의 능동성. 네, 기대받는 수준을 넘어서는 기여를 하겠다. 이런 자발적인 선택을 강조하는 거죠. 자발적인 선택?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태도가 가져오는 궁극적인 결과예요. 자료는 이게 단순히 회사에 뭐 금전적으로 더 기여한다. 이 차원이 아니라고 봐요. 그럼 어떤 차원이죠? 바로 당신 자신이 회사의 노예가 아닌 주인으로 거듭나는 길이라는 거죠. 아, 주인. 네. 인생의 많은 시간을 보내는 직장에서 그냥 수동적인 부품이 아니라 자긍심을 가진 주체로 설 수 있다. 이겁니다. 주인의식이라는 말이 여기서 다시 딱 나오네요. 단순히 회사를 위해 더 일해라 이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내가 얻는 자긍심, 주체성 회복, 이걸 핵심 보상으로 보는 거군요. 그렇죠. 그게 핵심 보상인 거죠. 이게 일상 업무 경험이나 뭐 직무 만족도에 미칠 영향은 진짜 클 수 있겠어요. 시키는 일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가치를 만들고 있다 이런 느낌이니까요. 네, 맞아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이 자료는 개인의 이런 적극적인 마음가짐을 이 일을 통해 사회에 선한 기여를 하겠다는 좀 더 넓은 목적의식과 연결하려고 해요. 사회적 기여까지요? 네. 개인의 뭐 직업적 성공이나 만족 이걸 넘어서서 내 일이 사회 전체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나 이걸 생각해 보라는 거죠. 와... 이건 일의 의미를 찾는 데 있어서 또 다른 차원의 동기부여가 될 수 있겠죠. 개인적인 태도 변화가 결국 사회적 기여라는 더 큰 그림하고 연결될 수 있다는 관점. 어우, 상당히 인상 깊은데요? 네. 내일의 가치를 단순히 회사 내부 성과로만 재는 게 아니라 사회 전체 맥락에서 보게 만드는 효과가 있겠네요? 그렇죠. 시야가 넓어지는 거죠. 자, 그럼 오늘 나눈 이야기들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 자료는 우리한테 직장에서 수동적인 태도를 버리고 자신이 받는 급여의 3배 가치를 창출하겠다. 이런 적극적인 주인의식을 가지라고 제안합니다. 네, 아주 강력하게 제안하죠. 그리고 이것이 부정적인 감정에서 벗어나서 자긍심을 찾고 더 나아가서는 사회에 기여하는 길이다. 이렇게 설명하고요. 네,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탐구한 이 3배를 벌어주겠다는 마음가짐. 이게 당신에게는 어떤 울림을 주는지 모르겠네요.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번 던져볼 질문은 이겁니다. 이 자료는 분명 주인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라고 말해요. 네, 주인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 대부분은 조직의 구성원이잖아요. 그렇죠. 직원이니까요. 그렇다면 이 주인의식이라는 내적인 태도하고
실제 고용된 직원이라는 역할 사이의 그 긴장감, 이건 어떻게 해소될 수 있을까요? 아, 그 간극이 있겠네요, 분명. 혹은 어쩌면 이 긴장감 자체가 오히려 당신의 업무 방식과 만족감을 새롭게 정의하는 열쇠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오, 긴장감이 열쇠가 된다? 네.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 제안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요. 결혼에 대해서 누구나 한 번쯤은 어쩌면 좀 마음 한구석에 품어봤을 법한 그런 생각입니다. 네, 바로 상대에게서 덕 좀 보고 싶다는 이 아주 솔직한 마음에 대한 글인데요. 당신께서 보내주신 이 자료 보면서 뭐랄까 결혼을 앞두셨거나 혹은 이미 하신 분들이 왜 이런 생각을 할까? 또 이게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핵심을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이거 정말 흥미로운 주제예요. 사실 뭐 상대방에게 뭔가를 기대하는 것 자체는 자연스러울 수 있잖아요. 근데 이 글에서는 바로 그 기대, 특히 덕 보려는 마음, 이걸 어떻게 딱 인지하고 또 다루느냐가 관계의 질을 확 바꿀 수 있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 처음부터 아주 딱 부러지네요. 그래서 그냥 명확하게 말하죠. 내가 상대에게 덕 보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이렇게요. 그래야 뭐랄까 상대방도 아, 그럴 수 있겠구나 하고 이해하게 된다는 거죠. 네, 맞아요. 바로 그 인정이 현실적인 기대치를 딱 설정하는 첫걸음이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도 나오듯이 결혼하고 나서 실망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상대방 그 자체보다는 상대에 대한 내 기대 때문에 생기는 현상일 때가 많다는 거죠. 내 기대를 내가 알아야 뭐 조절을 하든 관리를 하든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 기대를 인정하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예 좀 관점을 확 바꿔보면 어떻겠냐 이런 제안도 좀 인상 깊었어요. 그러니까 덕 보려는 생각 대신에 어떻게 하면 내가 상대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이런 마음가짐으로 접근하면 뭐 실망이나 원망 이런 거 없이 평화로운 관계가 될 수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게 관계를 어떤 거래, 내가 이만큼 줬으니 너도 이만큼 줘. 이런 거래적 시각에서 벗어나서 서로에게 좀 기여하는 중심으로 보자는 거죠. 내가 뭘 받을 수 있을까? 이게 아니라 내가 뭘 줄 수 있을까? 여기에 집중할 때 관계 만족도가 근본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또 현실적으로 보면 나보다 조건이 좀 더 나은 상대를 찾으려는 경향이 있잖아요, 사실. 이 글이 그 점도 딱 짚더라고요. 내가 눈을 위로 쳐다보는 만큼 상대도 자신의 조건보다 더 좋은 조건을 가진 배우자를 만나기를 바란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요. 좀 따끔하죠. 네. 여기서 아주 현실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래서 눈높이를 조금 낮추면 인연을 비교적 쉽게 만날 수 있고 관계에서도 당당하게 만날 수 있다고 하면서도요. 만약에 정말 월등히 조건 좋은 사람이랑 결혼하면 어떻게 될까? 그 결과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렇죠. 뭐 물질적으로야 편할 수 있겠지만 평생 을의 위치에 놓일 수 있다. 이런 경고가 아주 따끔합니다. 평생 그 사람에게 을로 살아야 한다는 점. 그 이유가 그 사람이 득실을 따지지 않는 성인일 경우는 매우 드물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랑 같이 나오고요. 그렇죠. 결국 당신에게 묻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고 을로 살고 싶은지, 갑으로 살고 싶은지 결정하십시오. 이렇게요. 관계에서 그 주도권 문제, 그러니까 갑을 관계라는 어떻게 보면 좀 민감할 수 있는 부분을 굉장히 현실적으로 다루고 있는 거죠. 어떤 관계를 원하느냐, 이 근본적인 선택의 문제인 것 같아요. 아, 그리고 결혼 전후의 변화 가능성, 이것도 빼놓을 수 없죠. 특히 그 부분 있잖아요. 결혼하기 전에 상대가 너무 잘해줘서 결혼한 사람. 이런 경우는 결혼하고 나면 오히려 내가 더 잘해야 할 수도 있다고요. 네네. 그 이유로 드는 게 보통 사람은 본전 심리가 있어서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혼 전에 막 쏟아부었던 노력, 시간, 감정 이런 거에 대한 보상을 뭐랄까 무의식적으로 기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혼 후에는 잘해준 그 사람에게 잘해줘야 할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고요. 와, 심지어 그래서는 막 이런 대화 예시까지 들어요. 여자가 너 내가 결혼만 해주면 평생 잘해준다며? 이러면 남자가 그건 너랑 결혼하기 위해서 한 얘기고 이런 식으로요. 정말 현실적이네요. 그럼 결국 핵심은 결혼 전에 나에게 너무 잘해주는 사람과 결혼하는 경우 그 사람이 결혼 후에도 그럴 것이라고 단정짓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관계는 변한다. 이걸 받아들여야 한다는 메시지 같아요. 정확해요. 결혼 전에 그 모습이 영원할 거다. 이렇게 기대하는 것 자체가 좀 비현실적일 수 있다는 점을 딱 짚어주는 거죠. 자, 오늘 저희가 살펴본 내용 쭉 정리해보면요.
결혼할 때 덕 보고 싶은 마음, 이거 솔직하게 인정하는 게 중요하고 또 관점을 받는 것에서 주는 것으로 좀 바꿔보고 현실적인 기대를 가지면서 관계는 변할 수 있구나. 이걸 이해하는 게 포인트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것 같기도 한데 막상 결혼 생활에 적용하기는 쉽지 않을 수도 있겠어요? 당신의 결혼관에는 어떤 생각을 더하게 되셨나요? 그쵸. 이 자료는 주로 그 덕 보고 싶은 마음을 인식하고 뭐랄까 그 결과에 좀 대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거든요.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그 덕 보고 싶은 마음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거 좋습니다. 근데 동시에 정말 진정한 파트너십을 위해서 의식적으로 함께 노력한다면요. 단순히 갑이냐 을이냐 이런 문제를 넘어서서 훨씬 더 깊고 만족스러운 그런 결혼 생활을 만들어갈 수는 없을까요? 이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주변 관계에서 이건 진짜 친구일까? 아니면 그냥 서로 필요할 때만 보는 사이인가? 하고 좀 헷갈렸던 적 혹시 있으신가요? 아, 그런 생각들 많이 하죠. 네, 당신이 공유해 주신 글이 바로 이 되게 미묘하지만 중요한 차이, 그러니까 친구 관계하고 거래 관계의 본질을 아주 날카롭게 파고들더라고요. 오늘은 이 글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맺는 관계들의 그 속을 한번 같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네, 이 글은 우리가 관계 속에서 뭘 기대하고 또 어떨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 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핵심은 그거죠. 신뢰? 이게 바탕이 된 관계냐? 아니면 손익계산? 이걸 기반으로 한 관계냐? 이건 좀 명확히 구분해 보자는 건데요. 이 구분이 생각보다 우리 감정에 진짜 큰 영향을 준다는 걸 지적하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글을 보니까 친구 관계의 핵심은 저 사람 믿을 수 있나? 딱 이 한 가지 질문에 달려 있다고 해요. 뭐랄까, 조건을 보고 결혼 상대 고르듯이 친구를 사귀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 부분이 저는 되게 인상 깊었어요. 그냥 친하다는 느낌이랑은 좀 다른 얘기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더 재밌는 건 우리가 친구한테 소위 기브 앤 테이크, 그러니까 주고받는 걸 개선하기 시작하잖아요. 그 순간 이미 그 관계는 친구 관계가 아니라 거래 관계 쪽으로 넘어간 거다. 이렇게 분석을 해요. 아하.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거래 관계 그 자체는 나쁜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뭐 비즈니스처럼요. 다만 그걸 스스로 아는 게 중요하다 이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만약에 친구 때문에 내가 좀 손해를 봤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관계를 끊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면요. 그 글에서는 잠깐 혹시 당신이 처음부터 그 관계를 친구가 아니라 거래로 본 건 아니었어? 하고 스스로에게 먼저 물어보라는 거네요. 이거 약간 뜨끔한데요? 네, 그쵸. 좀 날카로운 지적이죠. 그래서는 바로 이 자기인식,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해요. 내가 지금 맺고 있는 이 관계가 사실 거래에 가깝구나. 이걸 스스로 솔직하게 딱 인정을 하면요. 상대방이 뭐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배신당했어? 라거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친구에게 기대했다가 받는 상처, 그런 감정 소모에서 좀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듣고 보니까 정말 일리가 있네요. 기대를 뭘 하느냐가 달라지니까요. 그럼 반대로 이 그래서 뭐라는 진짜 친구 관계는 어떤 모습일까요? 친구 때문에 내가 좀 손해를 보거나 뭐 불편한 상황이 생겼을 때 좀 이상적인 태도가 있다고 하던데요. 네, 바로 그 친구한테 무슨 피치 못할 사정이 있겠지. 이렇게 먼저 생각해보는 태도, 이걸 제시합니다. 이게 그냥 뭐 착하게 굴어라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이해하고 공감하는 걸 우선시하는 관계의 본질을 보여주는 거죠. 이해와 공감? 네, 내 이익을 막 따지기보다는 상대방 입장을 먼저 좀 헤아려 보고 어떨 때는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그 친구를 위하려는 마음, 바로 이게 계산적인 거래 관계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지점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무슨 사정이 있겠지. 근데 이 태도가 관계를 평화롭게 유지하는 비결이다. 이건 알겠는데 솔직히 현실에서는 좀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물론이죠. 특히 만약 그런 일이 자꾸 반복된다면요. 하지만 글의 요지는 그런 마음을 낼 수 있는 관계가 바로 신뢰의 바탕을 둔 친구 관계다 이 말이겠죠. 정확합니다. 뭐 일방적으로 희생하라는 게 아니고요. 관계의 그 밑바탕에 그런 이해와 신뢰가 깔려 있느냐 이걸 묻는 거죠. 결국 이 글은 우리한테 관계를 좀 더 공평하게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약간 성찰의 도구를 주는 셈이에요. 내가 지금 어떤 관계를 맺고 있고 또 거기서 뭘 기대하는지를 명확히 아는 것, 그것만으로도 불필요한 오해나 실망을 많이 줄일 수 있다 이런 메시지인 거죠.
네, 오늘 저희는 친구 관계와 거래 관계라는 어쩌면 평소에 좀 흐릿하게만 느꼈을 수 있는 두 관계의 경계선을 당신이 보내주신 글을 통해서 좀 더 명확하게 그어본 것 같습니다. 핵심은 관계의 성격을 나 스스로가 잘 아는 것, 이게 감정적인 평화를 위한 첫걸음이라는 점이었고요. 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글의 논의를 바탕으로 당신이 한 번쯤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어요. 이 글은 주로 관계에 대한 나 자신의 인식 그리고 태도 변화,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이런 관계의 성격이나 아니면 서로 뭘 기대하는지에 대해서 상대방하고 좀 솔직하게 털어놓고 이야기하는 건 어떨까요? 그게 뭐 친구 관계든 아니면 거래 관계든 간에요. 그런 소통이 그 관계의 역학을 또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보는 것도 꽤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오, 관계의 정의를 서로 이야기 나눠본다. 아, 이것도 정말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는 주제로 깊이 있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좀 살펴볼 글은 투자자의 말씀인데요. 이게 성인이 된 자녀랑 부모님 관계, 특히 뭐랄까 경제적인 지원 문제에 대해서 좀 흥미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이 글이 법륜스님 말씀을 인용하면서 시작하잖아요. 자연에서 다 큰 새끼는 어미를 떠나서 독립하는데 바로 그 원리를 사람 관계에도 적용을 시키는 거죠. 그렇죠. 20살 넘은 자녀는 이제 부모가 계속 책임질 대상은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죠. 네. 그래서 오늘은 이 글에서 말하는 것처럼 부모님 지원을 투자로 보는 시각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이게 우리 생각이나 관계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좀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자, 그럼 핵심 아이디어부터 한번 볼까요? 일단 20살 넘으면 독립하는 게 자연스럽다. 여기서 출발하는데요. 네. 근데 만약에 현실적으로 지원을 받게 된다면 그 상황을 보는 눈 자체를 확 바꿔보자는 제안인 것 같아요. 맞아요. 부모님을 투자자로 보라는 거죠. 네, 투자자. 근데 이게 처음 들으면 약간 좀 차갑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럴 수 있죠. 근데 여기서 투자자라는 비유가 막 차갑게 대하라는 뜻은 아니고요. 그래서도 그렇게 설명해요. 오히려 지원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마음에서 좀 벗어나서 감사함으로 바꾸는 그런 심리적인 장치로 제시된 것 같아요. 아, 심리적인 장치요? 네, 이걸 통해서 이제 자녀가 부모님한테 계속 의존하거나 혹시라도 지원이 딱 끊겼을 때 그때 생길 수 있는 원망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좀 근본적으로 막아보려는 의도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원망을 막는다. 좀 더 들어가 보면요. 이 관점은 지원받는 상황 자체를 일종의 갚아야 할 혜택으로 여기게 만들어요. 갚아야 할 혜택이요? 빚 같은 건가요? 빚이라기보다는 혜택이라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밖에서 혼자 살면 집세 내야죠. 밥값 들죠. 이런 비용을 생각해 보면 부모님이랑 같이 살거나 지원받는 게 얼마나 큰 도움인지 그걸 깨닫고 좀 감사하는 마음을 자연스럽게 갖게 된다는 설명이에요. 아, 그러니까 그냥 고맙습니다 하는 감정적인 차원을 넘어서 그 가치를 좀 현실적으로 계산해 보라는 거군요. 그렇죠. 그게 투자라는 단어랑 연계되는 지점인 것 같아요. 이게 되게 흥미롭네요. 근데 그래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던데요. 스스로 생계를 유지하는 것. 그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해요. 심지어 학생이라도 하루에 뭐 한두 시간이라도 일을 해서 사회에도 좀 기여하고 자기 용돈 정도는 벌어봐라.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권하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까지 강조하는 걸까요? 그게 단순히 그냥 돈을 벌라는 의미 이상인 거죠. 글의 논지는 그렇게 스스로 벌어보는 경험에서 오는 그 안정감 그리고 자존감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아, 자존감? 네, 액수가 많든 적든 내 힘으로 사회에 뭔가 하고 있다는 느낌? 또 내 필요를 내가 채운다는 그 경험 자체가 정신적인 독립이랑 성장에 꼭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어떻게 보면 투자자인 부모님께 기대는 대신에 스스로 설 준비를 하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으로 이걸 제시하는 셈이에요. 그렇군요. 아, 그러니까 부모님을 투자자로 생각하는 거랑 또 내가 작게라도 경제 활동을 하는 거랑 이게 다 연결되는 이야기네요.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게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관계랑 마음가짐의 문제로 확장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 글에서는 이런 태도가 궁극적으로 어디에 도움이 된다고 하나요? 네, 이 글은 이런 투자자 관점 그리고 감사하는 태도 또 스스로 서려는 노력이 다 합쳐질 때 그때 비로소 부모님과의 관계가 훨씬 더 건강해지고 부드러워진다고 주장해요.
의무나 기대에만 얽매인 관계가 아니라 서로 존중하고 감사하는 관계로 발전한다는 거죠. 관계의 질이 달라지는 거군요. 그렇죠. 이게 결국 가족 전체의 화목으로 이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자기 자신의 마음의 평화에도 크게 기여한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부담스러운 관계가 아니라 좀 성숙하고 평등한 관계로 나아가는 길이다. 이렇게요? 자, 오늘 투자자의 말씀이라는 글을 통해서 성인 자녀와 부모님의 관계, 특히 경제적 지원에 대한 좀 독특한 관점을 살펴봤습니다. 정리해보자면 20살 넘으면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독립을 추구하는 게 바람직하고 혹시 지원을 받더라도 그걸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부모님을 투자자로 여기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자.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스스로 설 수 있도록 작은 노력이라도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 뭐 이런 메시지였죠. 맞아요. 마지막으로 이 글에서 직접 답을 주지는 않지만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이 글에서 제안하는 것처럼 부모님을 정말 투자자로 바라보는 관점을 지금 내 상황에 한번 적용해 본다면 어떨까요? 내 생각이나 부모님과의 관계에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생길 수 있을지, 그리고 그 투자에 보답한다는 건 나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지 한번 깊이 곱씹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윗사람이랑 이야기할 때 알겠습니다 또는 죄송합니다 이런 말 자주 쓰잖아요. 근데 혹시 이 말의 무게 때문에 좀 고민해 보신 적 없으신가요? 오늘은 바로 이 두 표현, 알겠습니다랑 죄송합니다에 숨어있는 그 묘묘한 의미들, 그리고 이걸 좀 어떻게 우리한테 유리하게 써먹을 수 있을지, 그런 흥미로운 관점을 담은 자료들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이게 그냥 단순히 네, 아니면 잘못했어요,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 표현들이 그 관계를 좀 부드럽게 만들면서도 뭐랄까 동시에 나 자신의 어떤 주체성, 이런 걸 지킬 수 있는 열쇠가 될 수도 있다는데 그 전략적인 사용법을 오늘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먼저 알겠습니다부터 한번 보죠. 우리가 보통 이 말을 하면 상대방이 일단 안심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맞아요. 일단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그렇죠. 근데 자료에서는 이게 무조건 네, 시키는 대로 할게요, 이게 아니라는 분석이 있더라고요. 이거 좀 흥미로운데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바로 그 지점이 아주 재미있어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는 기본적으로 당신이 한 말을 내가 인지했고 이해했다 이런 신호라는 거죠. 이게 당신이 지시한 대로 내가 반드시 행동하겠다 이런 약속이나 맹세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하. 네, 그냥 상대방 의견이나 지시 내용을 일단 접수했다. 이 정도의 확인에 가깝다고 봐야죠. 실제로 어떻게 행동할지는 그 다음 문제고 여전히 나의 선택에 달려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일단 접수 완료, 도장 딱 찍어주는 그런 느낌. 이해는 했는데 행동은 별개일 수 있다. 그렇죠. 네. 근데 만약에요, 결국 상대방이 원한 대로 안 했어요. 그럼 이제 그때 알겠다고 했잖아 막 이러면서 좀 화를 내거나 그럴 수 있잖아요. 네, 그럴 수 있죠. 충분히. 그럴 땐 좀 어떻게 넘어가야 한다고 하나요? 바로 그때 자료에서는 죄송합니다 카드를 약간 전략적으로 쓰라고 제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 죄송합니다의 뉘앙스예요. 이게 진짜 아이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자책이나 인정이라기보다는요. 뭐랄까 결과적으로 당신이 기대했던 대로 제가 해드리지 못해서 좀 유감스럽네요. 약간 이런 느낌. 유감의 표현. 네, 그렇죠. 상대방의 그 실망감에 대해서는 공감을 좀 표현해주면서도 내 행동 자체가 틀렸다 이렇게 인정하는 건 아닌 거죠. 괜히 막 어설프게 변명하는 것보다는 이게 관계를 덜 껄끄럽게 만들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거 되게 실용적인데요? 상대방 기분은 좀 맞춰주면서도 내 선택의 책임은 내가 진다. 약간 이런 스탠스군요. 네, 맞습니다. 딱 그런 느낌이죠. 근데요, 이게 현실적으로 좀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좀 심하면 어떤 형태의 보복 같은 게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특히 직장 상사나 그러면은요. 그럼요. 그 가능성 당연히 있죠. 자료에서도 그걸 인정하고요. 그럴 때는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라고 조언하나요? 좀 괴로울 것 같은데. 만약에 그런 결과가 진짜로 따라온다면 그것 또한 그냥 내 선택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되게 통찰력 있는 분석이 뭐냐면요. 우리가 괴로운 이유가 그 보복 그 자체 때문이라기보다는 네. 욕심 때문에 우리가 더 괴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 보복이라는 게 내가 정말 감당하기 어렵다, 너무 힘들다 싶으면 뭐 그땐 상대에게 맞춰주는 것도 현실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는 거고요. 아, 결국은 내가 뭘 선택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지느냐? 뭐 이 문제라는 거죠. 결국 핵심은 내 안의 갈등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군요. 자꾸 뭐 상황 탓, 남 탓만 할 게 아니라 네, 맞습니다. 그럼 이런 태도가 궁극적으로 인간관계에는 어떤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자료에 따르면요. 이런 접근 방식이 관계를 훨씬 단순하고 좀 담백하게 만들어준다고 봐요. 단순하고 담백하게요. 네, 왜냐면 그 바탕에는 일단 상대방이 그렇게 말하고 느낄 자유가 있다는 걸 존중하는 마음이 있고요. 동시에 내 삶은 내가 주체적으로 결정하고 책임지겠다. 이런 태도가 깔려 있기 때문이죠. 괜히 뭐 남 탓하거나 미워하는 감정에 에너지를 쏟는 대신에 그냥 자신의 선택과 그 결과에 좀 더 집중하게 되니까요. 꾸준히 연습하면 관계에서 불필요한 감정 소모는 줄이고 또 자율성을 높이는 꽤 괜찮은 방법이 될 수 있다. 한번 시도해 보시라. 뭐 이렇게 권합니다. 네, 오늘 이야기 들어보니까 되게 흥미롭네요. 정리해보면 알겠습니다는 이해의 표시이지 무조건적인 복종의 약속은 아니다. 네. 그리고 죄송합니다는 진짜 잘못 인정이라기보다는 상대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것에 대한 어떤 유감의 표현으로 좀 활용될 수 있다. 그렇죠. 약간의 기술이죠. 네. 이걸 통해서 관계 속에서 나를 좀 지키면서도 불필요한 갈등은 줄이는 그런 현명한 소통법을 엿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청취자분들께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우리의 그 괴로움 있잖아요. 이게 정말 외부 상황이나 다른 사람의 행동, 그것 때문일까요? 아니면 오늘 우리가 이야기 나눈 것처럼, 아,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피하고 싶은 내 안에 그 모순된 욕구, 그 사이의 갈등 때문일까요? 아, 생각할 거리를 주시네요. 어쩌면 내가 선택한 선택과 그에 따르는 결과를 그냥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 그게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더 큰 마음의 자유를 주는 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정답은 없겠지만 한번 직접 일상에서 시도해 보시면서 스스로 답을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 싶네요.